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표지에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회사명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연인 대표이사님이고, 본점은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보면은 첫 번째로 회사의 명칭은 두산중공업이다. 그 다음에 1962년에 설립됐고 1980년에 구조조정해서 공기업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됐다가 민영화해서 두산그룹에 인수되면서 2001년에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본사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으로는 발전 설비, 담수 설비, 주단 조품 이런 쭉쭉쭉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사업의 내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이라고 해서 이 두산중공업과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있는 주요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좀 규모가 큰 회사들로 제가 추려봤고, 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건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입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라는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고, 자산 규모는 한 5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도 자산 규모 한 3조. 그 다음에 클락 이퀴먼트라는 뭔가 또 건설 장비를 만들 것 같은 이런 회사도 자산 규모가 4조. 두산 밥캣 이거는 뭐 중동, 미드리스트, 아시아 이 정도를 말하는, 아프리카 이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해외 법인도 2조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두산건설도 한 1조 6천억 정도로 굵직굵직한 자회사들이 꽤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보면은 신용평가라고 해서 이 두산중공업이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까를 말을 하는 지표인데요. 최종적으로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이라서 그렇게 우량하진 않지만 그래도 돈을 당장 떼일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회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등급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18년에는 트리플 B 플러스에 기업어음 단기 등급 A3 플러스였는데, 이게 쭉 내려와서 어느 순간 트리플 B 제로가 됐다가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기업어음 등급도 A3 플러스에서 A3가 됐다가 A3 마이너스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이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구나, 2018년 이후로 2020년까지 계속 안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도 보면은 2018년이 여기잖아요. 56기가 2018년인데 여기서 배당을 줬어요. 우선주는 그래도 배당을 줬는데, 그마저도 19년, 2020년에는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를 못해서 이 회사가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계속 지금 3년 연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고요. 어쨌든 회사가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 보면은 이 회사 두산중공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사업의 개요 부분에서 당사는 산업의 기초 소재인 주단조라는 거는 뭔가 금속을 녹여서 만들기도 하고 두드려서 아니면 잘라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자력 화력 등에 사용되는 발전 설비,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 어쨌든 요런 뭔가 좀 중공업스러운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두산중공업에서는 요러요러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 외에 주요 자회사인 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 두산큐벡스 등이 골프장도 하고 건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결기업의 사업부문별 주요 재무 현황이라고 해서 중공업, 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큐벡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총 합계를 먼저 보면은 매출액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15조, 자산은 한 25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좀 많이 낮은 것 같네요. 1,540억 정도 되고, 이게 18년, 19년에는 영업이익 한 1조 가까이 났었는데 20년에 많이 쪼그라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은 비슷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5조 정도 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한 8조 가까이 나서 인프라코어의 매출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두산큐벡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더욱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한 6,500억 정도의 영업 흑자인데 두산중공업에서는 마이너스 5,400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기서 실적을 많이 까먹고 두산인프라코어로 메꾸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건설 부분은 큐벡스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비중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부분이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인프라코어의 좀 지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 인프라코어를 100%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연결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 왜곡이 있긴 합니다. 이따 재무제표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넘어가서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시장 점유율이 나와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원자력 같은 경우에 국내는 거의 100% 독점입니다. 원자력 설비를 100% 독점하고 있고, 보일러, 여기도 뭐 발전에 쓰이는 보일러 이런 것들이겠죠. 이 보일러 설비도 국내에는 거의 이제 2018년 이후로 점유율이 없는 상황이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기준으로 16%라서 꽤 해외 시장에서도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좀 크게 진출을 했나봐요. 18년, 19년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 굉장히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네요. 터빈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에서도 뭐 10%대, 요 되게 들쭉날쭉이 심한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한 자릿수대 점유율, 그럼 GT라는 터빈은 또한 10%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담수 설비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발주권이 없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렇고, 주단조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속으로 뭔가 만드는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조품, 단조품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쨌든 한 30%에서 50% 사이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마저도 좀 영업에서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건설 부분, 두산 건설 관련된 부분이겠죠. 여기서는 시장 점유율이 1%대지만 조금 긍정적이게도 점유율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이제 생산 능력, 생산 실적, 가동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보면은 여기서 쭉 봤을 때 평균 가동률이 해외 굴삭기 휠로도 이 부분만 거의 100%를 풀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절반 정도 굴리는 그런 사업장들도 많아서 여기는 뭐 포터블 파워라는 거는 18%밖에 못 돌리고 있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공장에 잉여 설비가 많은 편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아, 이게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출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수출과 내수에 이렇게 나눠서 비교해 보고 있는데, 총계를 우선 먼저 보면은 수출 비중이 한 2배 정도로 높죠. 내수가 한 6조 가까이 되는데 수출은 9조 정도 돼서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내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 두산인프라코어는 수출이 6조 2천억, 내수가 1조 6천억 수준으로 거의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두산건설은 내수, 두산큐벡스는 100% 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수주 상황. 이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플랜트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수주하다 보니까 수주가 많으면은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겠죠. 이 중에서 좀 보면은 2020년 10월에 자와라는 곳에 좀 수주를 크게 했는데 금액으로는 1조 6천억 정도 되고, 이게 화력발전소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력발전 설비를 수주를 한 거고, 이게 마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에는 도움이 되는 수주인 것 같습니다. 1조 6천억 정도 되는 가장 큰 그런 수주가 있었고, 그 외에 쭉 보면은 대부분 뭐 발전 관련된 시설들인 것 같아요. 플랜트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고, 이런 공사들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연구개발 활동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총 비용으로 봤을 때 한 5천억에서 4천억 그 정도 내외를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3%대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습니다. 이 회사가 계속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얼마나 안 좋은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자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제 이상은 없어 보여요. 자산은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2020년에 좀 늘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채를 먼저 보겠습니다. 부채가 18조.
자산이 지금 25조인데 부채가 18조고 자본이 한 6조, 7조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부채 비율이 2018년, 19년에는 거의 300% 수준이었는데 뭐 2020년에 좀 재무 개선을 했겠죠. 그래서 자본이 좀 늘고 부채는 약간 줄고 이렇게 해서 한 200% 중반대로 부채 비율을 약간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재무 구조가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개선을 했어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 부채가 너무 많구나 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부채가 좀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단기 자금 압박에도 시달리지 않을까 이 정도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이 부분을 보면은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15조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8년, 19년에 1조 나던 게 20년 들어서 1,500억 밖에 안 나서 실적이 지금 팍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8년, 19년에도 뭐 1조 났다고 해도 단기순 손실이었거든요. 1조나 되는 영업이익이 과연 어떻게 증발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당연히 날렸으니까 2020년 영업이익마저 깎였으니 당연히 단기 순손실 규모가 커졌겠죠. 마이너스 8천억 규모의 아주 어마어마한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실적이 좀 더 자세히 브레이크다운해서 나오는데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조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도 뭐 흑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뭐 비용 빼고 남기는 남았는데 여기서 판관비까지 빼도 뭐 좀 남기는 남았어요. 1,500억 뭐 이 정도 남았는데 뭐 어쨌든 20년에 이제 영업이익 확 줄어든 거는 판관비가 여기서 한 3천억 가까이 늘었죠. 한 1조 6천억 정도가 판관비였는데 20년 내에서 1조 9천억까지 플러스 3천억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뭔가 비용이 여기서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영업이익 규모가 많이 줄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영업이익이 줄기 전에 일단 기타 영업의 손익에서 이제 쭉 많이 줄어가지고 단기 순손실을 계속 3년속 보고 있는데 어디서 영업이익을 까먹었나를 자세히 한번 보면은 우선 아까 부채 비율이 300%대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갔겠죠. 그래서 금융 손익이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마이너스 5천억 이상씩 매년 금융 비용으로 이렇게 까먹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조였는데 5천억 이상을 이미 이제 대출 이자 등으로 까먹었고 그 다음에 기타 영업의 손익도 뭐 5천억, 4천억, 3천억 이렇게 마이너스를 까먹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까먹었는지는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일단 영업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뭔가 재무 재조정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영업의 손익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 리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금융비용 나가고 영업의 손익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법인세 차감 전에 이미 적자 거의 뭐 적자나 다름없는 수준의 흑자 이렇게 기록을 했고 법인세를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적자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18년, 19년에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1조 가까이 났지만 기타 이제 부채 비용이나 영업의 손익 때문에 최종 순적자로 이렇게 돌아섰고 20년에는 영업이익마저도 많이 깎여버리니까 당연히 적자 규모가 커져서 마이너스 8천억 정도의 아주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아까 2020년에 판매 관리비가 플러스 3천억 늘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한번 다 자세히 한번 보면은 판관비가 어디서 늘었을까를 보면은 여기서 일단 늘었어요. 해고급여. 이게 회사에서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해고급여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뭐 원래 170억 밖에 안 됐었는데 1,800억이나 나가면서 여기서 거의 뭐 2천억 가까이가 비용이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여기서 일시적으로 해고급여를 해서 끝났으면은 이듬해는 비용이 안 될 테니까 실적이 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 1,000억이 좀 더 증가한 이유는 여기서 좀 많이 증가했어요. 대손 상각비가 플러스 한 5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충당금이라는 게 또 한 플러스 900억 이 정도로 많이 늘어서 여기서 비용들이 좀 많이 늘었구나. 충당금도 쌓고 상각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자산에 대한 재조정을 하고 있고 미래 손실에 대해서 대비한 충당금도 쌓아서 미래 이제 2021년에는 재무제표가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손실 규모가 더 커서 이것만으로 모자란다면은 더 많은 상각과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해서
실적이 또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상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회사가 2021년에는 이 정도로 좀 최악의 실적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계속 보면은 기타 영업외 순이익이라고 해서 아까 2018년, 19년에 뭐 20년도 마찬가지지만 이익을 많이 깎아먹은 그런 영업외 비용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또 골고루 깎아먹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대소상각비가 좀 큰 편이고 1,500억, 1,700억 이 정도 되고 여기서 손상차손, 무형자산 손상차손, 뭐 영업권 같은 거를 이제 차손을 잡은 건데 이거는 2020년에 훨씬 더 많이 튀었어요. 1,600억 정도를 깎아먹어서 역시 여기서도 판관비 외에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도 상각과 손상차손을 계속하면서 자본 재조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모로 재무제표에 좀 숫자들을 까내려가면서 실적이 많이 악화시켜 가면서도 회사의 그런 재무제표를 좀 마사지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서 기타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가져와 봤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산 인프라코어에 이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와 그 종속 기업의 자산 총액이 가장 큽니다. 12조. 다른 자회사들 대비해서 훨씬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지분을 3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결 대상 기업으로 잡히면 100%가 연결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 총액 12조가 100% 잡혔을 텐데 매출도 이게 100%가 잡혔을 텐데 사실상 그게 아니라 3분의 1만 두산중공업의 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된다. 두산중공업의 그런 재무제표가 아까 봤던 재무제표가 두산인프라코의 100%, 두산인프라코가 그나마 좀 건실하거든요. 당기순이익 흑자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좀 건실한 재무제표가 100% 반영된 게 사실상은 3분의 1만 해당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재무제표는 아까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건실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100% 반영한 게 그 모양이었는데 실제로는 지분 3분의 1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재무제표만 보고 그 정도구나 라고 판단해서 안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회사 지금 팔았어요. 두산인프라코어를 팔았기 때문에 2021년 재무제표가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판 금액으로 얼마나 치유가 될지 그거를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그건 2021년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기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면서 기업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업 결합에 대해서 나오죠. 우선 두산 메카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지분 100% 현물 출자 받아서 취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2월 이제 사업 보고서 이후에 두산 인프라코의 보통주 등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금액은 8,500억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500억 수준에서 매각을 했고 두산 인프라코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밥캣이 두산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차량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100% 인수했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고 뭐 이게 지금 두산그룹이 힘들다 보니까 가장 알짜 계열사였던 인프라코어를 매각해서 두산그룹의 재무 상황을 개선시켜서 영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거꾸로 말하면 알짜 기업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두산그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습니다. 주주로 보면은 주두산이 최대 주주로 41%, 42% 정도를 가지고 있고 기타 특수관계인 다 합치면은 42.47% 정도의 지분을 특수관계인과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두산의 최대 주주는 박정원 회장님인데 지분 5.8% 가지고 무슨 경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타 이제 친인척분들이 지분을 쭉 나눠 가지고 있어서 총 합치면 한 40% 정도의 지분을 이 친인척분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두산은 박정원 회장님과 그 친인척분들이 나눠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일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소액주주들이 한 23만 명 정도 되고 총 주식은 한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와서 보면은 총 임직원은 5,500명 정도 되고 1인 평균 급여액은 6,200만 원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산중공업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전반적으로 회사 실적이 안 좋고 또 그마저도 두산인프라코어의 그런 100% 반영으로 인해서 재무지표가 어느 정도 좋게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니 실제로 두산중공업 자체의 그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유의 깊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볼 거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